여고생 애슐리가 자신의 생일날 밤 가장 친한 친구 로라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고 애슐리의 집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죠. 이상하게도 현장에서는 두 소녀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뒤에야 경찰은 사건 초기에 무시되었던 단서 하나를 통해 이 미스터리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마약 조직, 연쇄살인범, 심지어 경찰 조직의 비리까지 복잡하고 거대한 비극이었죠. 오늘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에서는 20년 가까이 미궁에 빠져있던 두 소녀의 실종 사건, 그 충격적인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비극의 시작, 생일날 밤의 약속. 북미의 10대들 사이에서는 친구 집에 놀러가 함께 밤을 새우는 슬립오버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슬립오버는 밤새도록 수다를 떨고 함께 노는 즐거운 시간이자 일종의 성장 경험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자녀의 사교성과 독립성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이런 활동을 지지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는 행복해야 할 생일날의 슬립오버가 어떻게 끔찍한 비극으로 변해버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로라 바이블과 애슐리 프리먼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단짝 친구였습니다. 둘 다 1983년생으로 미국 오클라호마주 크레이그 카운티의 작은 마을 위니타에서 성장했죠.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늘 같은 학교에 다니며 두 사람은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1995년 애슐리의 부모님은 위니타에서 약 32km 떨어진 웨치라는 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인구가 600명에 불과했던 그곳에서 애슐리 가족은 1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농장에 자리 잡았죠. 조용하고 외딴 곳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두 소녀의 우정의 실현이 될 수도 있었지만 로라와 애슐리의 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라의 어머니는 두 아이가 거의 매일같이 통화하며 10대 소녀들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학교에서 두 사람은 모두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로라는 치어리더 팀의 주장이었고 애슐리는 농구팀의 주전 선수였죠. 두 소녀는 마치 활짝 핀 꽃처럼 함께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99년 크리스마스 이브, 로라가 온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촬영된 홈 비디오에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로라의 얼굴에도 행복과 만족감이 넘쳐 흐르죠. 그리고 며칠 뒤인 12월 29일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친구 애슐리의 1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는 그해 생일을 축하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연초에 친오빠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슬픔은 여전히 애슐리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그저 가장 친한 친구인 로라가 집에 와서 함께 밤을 보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로라의 부모님은 딸이 애슐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오는 것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다만 운전 조심하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죠. 로라는 애슐리보다 반년 먼저 태어나서 오클라호마주의 법적 운전 가능 연령인 16세가 되자마자 면허를 땄습니다. 로라의 부모님은 딸의 16세 생일 선물로 중고차 한 대를 사주었고 로라는 지난 몇 달간 애슐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즐기곤 했습니다. 애슐리 역시 16세가 되면 바로 면허를 따기 위해 이미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4,000를 모아둔 상태였죠. 로라가 집을 나서기 전 아버지 제이는 애슐리의 생일을 잘 챙겨주라며 $200를 건넸습니다. 로라는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한 뒤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로라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해요 라는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소녀들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로라와 애슐리 그리고 애슐리의 어머니 캐시와 함께 시내로 쇼핑을 다녀왔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자를 먹으며 영화를 봤습니다. 저녁에는 애슐리의 남자친구 제레미가 생일 선물을 들고 찾아와 함께 케이크를 먹었고 그는 9시 30분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애슐리의 남자친구 제레미의 기억에 따르면 그날 밤은 조용하고 평범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집안에는 로라와 애슐리 그리고 애슐리의 부모님인 데니와 캐시 이렇게 네 사람이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집 밖의 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화염 속의 미스터리와 부실한 초동수사. 다음날 새벽 6시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이웃 주민이 애슐리의 집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빠르게 불을 껐지만 현장에서 생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크레이그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경찰들이 도착해 현장에 폴리스 라인을 쳤습니다. 집터 폐허 속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7시 30분경 로라의 어머니 로리는 경찰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남편 제이와 함께 곧장 애슐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의 검시관은 발견된 시신이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시신은 물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였는데 화재로 물침대 표면이 녹아내리면서 시신 대부분이 물에 잠겨 등 부분만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왼손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로린에게 그 반지를 아는지 물었고 로린은 그것이 애슐리의 어머니 캐시의 반지임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로린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시신은 없나요? 경찰은 현장에는 이 시신 한 구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로라의 부모님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의 경찰관들이 모두 수색을 멈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딸을 계속 찾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오클라호마주 수사국, 즉 OSBI 요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SBI가 사건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크레이그 카운티 보안관실과 애슐리 가족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 보안관실이 직접 OSBI에 수사 이관을 요청한 것이죠. OSBI는 주 단위의 수사기관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FBI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중대 범죄를 다루거나 지역경찰의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과 애슐리 가족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OSBI의 수사관은 스티브 너터였습니다. 그와 다른 요원들은 현장에 도착한 뒤 얼마간 폐허를 수색했지만 이내 로라의 부모에게 똑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집터에서는 더 이상 다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로라의 부모는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딸의 시신이 없다는 것은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 집안에는 4명이 있었을 텐데 나머지 3명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로라의 부모는 보안관실과 OSBI가 불타버린 집 주변만 맴돌 뿐 1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애슐리 가족의 농장 부지 전체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아이들을 찾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로라의 부모는 무전기를 이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곧 웨이치 마을 주민 수백 명이 자원해서 수색에 나섰고 이웃 마을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두 소녀와 애슐리의 아버지 데니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30분 OSBI는 현장 수사 종료를 선언하고 폴리스 라인을 해제했습니다. 로라의 부모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밤 11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부부. 그들은 침대에 누워 맞은편에 있는 딸의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칼날처럼 후벼 팠습니다. 경찰은 왜 진실을 외면했나? 다음날 아침 경찰은 사건의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폐허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은 애슐리의 어머니 캐시 프리먼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망 추정 시각은 12월 30일 새벽 5시경. 하지만 사인은 화재가 아닌 머리 뒤편에 입은 총상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촉진제가 발견되어 이번 화재는 명백한 방화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라진 애슐리의 아버지 데니 프리먼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데니의 성격이 매우 폭력적이라는 주변 진술을 토대로 너터 수사관은 데니가 아내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뒤 두 소녀를 납치해 달아났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추론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한 가지 큰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현장에는 데니와 캐시 그리고 로라의 차까지 총 3대의 차량이 모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라의 차에는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죠. 이렇게 외딴 시골에서 교통수단도 없이 데니는 어떻게 두 소녀를 데리고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경찰의 이 추측은 바로 다음날 아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뜬 눈으로 밥을 지새운 로라의 부모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로라의 부모는 자원봉사자 2명과 함께 다시 애슐리의 집의 폐허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무언가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폐허를 뒤지기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그들은 심하게 불에 탄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표면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명백히 현장을 수색했던 수사관들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신의 머리 부분은 짓밟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평범한 부모가 단 5분 만에 찾아낸 시신을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과 OSBI 요원들이 완벽하게 놓쳤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 로라의 부모는 즉시 경찰과 애슐리의 삼촌, 즉 데니의 동생인 듀웨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폐허 속에서 계속해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2명의 자원봉사자는 로라의 지갑, 현금, 운전면허증과 함께 낯선 사람의 자동차 보험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들을 사설탐정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단 1달러의 보수만 받고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보험카드 정보를 추적해 그 카드의 주인이 데이비드 페닝턴이라는 유명 마약상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설탐장들이 이 정보를 너터 수사관에게 전달하려 했을 때 그는 이 보험카드가 사건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요? 라며 비웃듯 물었고 카드를 받아보지도 않은 채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후 지역경찰은 두 사설탐정에게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했습니다. 너터 수사관은 현장을 다시 봉쇄하고 로라의 부모에게 떠날 것을 요구했지만 그들은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들은 딸이 여전히 폐허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애슐리의 삼촌 듀웨인의 도움으로 불에 탄 남성 시신은 애슐리의 아버지 데니 프리먼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에서 발견된 금속판은 과거 데니가 당했던 심각한 교통사고 때 몸에 삽입했던 것이었죠. 정밀 부검 결과 데니 역시 아내 캐시와 마찬가지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장에서 총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살해 후 자살 가능성도 배제되었습니다. OSBI는 뒤늦게 현장을 다시 수색하고 로라의 부모에게 사과하며 이제 100% 확신하건대 폐허에는 더 이상 다른 시신이 없습니다. 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로라의 부모는 데니의 동생 듀웨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 데니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듀웨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크레이그 카운티 보안관실을 조사해줘. 이제 애슐리 가족과 경찰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애슐리에게는 쉐인 플리번이라는 3살 위 오빠가 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쉐인은 매우 반항적이었고 아버지 데니와 자주 심하게 다퉜습니다. 1998년 어느 날 쉐인은 아버지와 싸운 뒤 가출했고 경찰에 의해 곧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쉐인의 몸에 가득한 상처와 피에 젖은 속옷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가라앉지 않은 쉐인은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가출했다고 진술했죠. 미국에서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즉시 아버지 데니를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데니는 곧 보석으로 풀려났고 재판은 다음 해인 1999년 2월에 열릴 예정이었죠. 하지만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이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1999년 1월 8일, 당시 17세였던 쉐이는 아버지와 또다시 다툰 후 충동적으로 이웃집에 차와 총을 훔쳤습니다. 그날 오후 데이비 헤이스 부보안관이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접근하자 쉐인이 갑자기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헤이스 부보안관은 즉시 총을 겨누며 엎드리라고 명령했지만 쉐인은 이를 거부하며 부적절한 움직임을 보였고 결국 헤이스 부보안관이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애슐리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가족들은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조사 결과 헤이스 부보안관의 총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애슐리 가족은 쉐인이 경찰에게 총을 쐈을 리 없다며 경찰이 과잉대응을 했다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당시 미국 경찰은 지금처럼 바디캠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은 현장 당사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슐리 가족은 마을 곳곳에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로 인해 지역 경찰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지 한 달 후 퇴근하던 데니는 경찰에 의해 갑자기 연행되었습니다. 헤이스 부보안관의 집 주소를 알아내 보복하려 했다는 혐의였죠. 경찰서에서 헤이스 부보안관은 다른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데니에게 우리가 바로 법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고소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소리치며 위협했습니다. 이 일로 애슐리 가족과 지역 경찰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애슐리의 삼촌 듀에인은 형이 남긴 말을 OSBI에 전달했습니다. 너터 수사관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크레이그 카운티 보안관실의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했지만 전원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연쇄 살인마들의 거짓 고백과 빗나간 수사. 보안관실의 혐의가 벗겨지자 너터 수사관은 수사의 방향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사라진 두 소녀, 로라와 애슐리였습니다. 경찰은 두 소녀가 애슐리의 부모를 살해하고 도망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새로운 주장은 로라의 부모와 대중의 거센 비난에 부딪혔습니다. 두 소녀는 학교에서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모범생이었고 현금과 신분증이 든 로라의 지갑이 현장에서 발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들이 스스로 현장을 떠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00년 1월 7일 애슐리의 부모인 데니와 캐시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4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했는데 이는 당시 마을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이는 비극을 겪은 가족에 대한 위로이자 무능한 공권력에 대한 조용한 항의였습니다. 경찰이 로라와 애슐리를 용의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앰버 경보는 단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고 국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도 그들의 정보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 로라의 부모는 직접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수만 킬로미터를 운전하며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딸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웰치 마을 주민들은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모금하며 두 가족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로라의 어머니는 애슐리의 아버지 데니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거래에 손을 댔고 이로 인해 마약상과 갈등을 빚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고위 간부와 접촉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 그녀는 만약 그들이 나에게 총을 쏜다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죠. 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로리는 홀로 마이애미로 날아가 어두운 골목에서 그 마약상을 만났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여자와 아이는 죽이지 않았어. 로리는 그의 말을 믿었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로라와 애슐리로 보이는 소녀들이 묶여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암시장에 돌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OSBI가 조사에 나섰지만 사진의 실체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0년 크리스마스. 로라의 가족에게 딸 없는 첫 크리스마스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로라가 집을 떠나기 전 직접 꾸몄던 크리스마스 트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2002년 5월, 사형수 감방에서 온 한 통의 편지가 너터 수사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희대의 연쇄살인범 토미 린 셀스. 그는 자신이 두 소녀를 납치해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신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소 22건의 살인과 관련된 인물로 7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흉악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를 데리고 지목된 장소를 수색한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토미는 신문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꾸며냈으며 단지 사형 집행 전에 바깥바람을 쐬고 싶었을 뿐이라고 실토했습니다. 2005년에는 또 다른 살인범 제레미 존스가 자신이 두 소녀를 살해해 폐광해 버렸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더 나은 교도소 처우를 받기 위한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들을 끝으로 OSBI는 수사에서 손을 뗐고 두 소녀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2009년 12월 로라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를 추모하는 수백 개의 카드와 장식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로라의 어머니는 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속 단서와 20년 만의 체포. 사건은 그렇게 영원히 미국에 빠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마침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 부임한 크레이그 카운티 보안관 히스 윈프리가 오래된 증거물 상자를 정리하던 중 1999년 말 사건 초기의 기록이 담긴 서류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서류들은 전임 보안관에 의해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서류 상자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기록을 통해 사건 초기에 활동했던 사설탐정 톰 프라이어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톰에게 혹시 그때 발견했던 자동차 보험카드를 아직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톰은 감격한 표정으로 14년간 소중히 보관해온 바로 그 보험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카드 때문에 제 문을 두드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군요. 경찰은 이 카드를 통해 마침내 용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데이비드 페닝턴, 필 웰치, 그리고 로니 부식, 세 사람은 함께 마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범죄 조직으로 지역에서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또한 암시장에 떠돌던 폴라로이드 사진 역시 실존했으며 용의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보여주곤 했다는 사실도 여러 증인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팀이 이 세 명을 추적했을 때 필 웰치와 데이비드 페닝턴은 각각 2007년과 2015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로니 부직뿐이었습니다. 로라의 가족은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증인들의 용기를 호소했고 마침내 12명의 증인이 추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용의자들의 위협과 공권력의 무능함을 보고 오랫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018년 4월 66세의 로니 부식은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이미 사망한 2명의 공범에게 떠넘겼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웨이치와 페닝턴이 마약 빚 문제로 데니와 캐시 부부를 총으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을 피해 도망치던 두 소녀는 그들에게 발각되어 납치되었고 웨이치의 집으로 끌려가 약 2주간의 마약 투여와 성폭행 등 끔찍한 학대를 당하다 결국 살해된 후 시신이 유기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식은 가명을 조건으로 소녀들의 유해가 묻힌 장소를 알려주겠다는 플리바겐을 제안했습니다. 시신을 찾기만 하면 그는 살인, 납치, 방화 혐의를 모두 벗고 살인 방조죄만 인정받게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딸을 찾아 헤맨 로라의 부모는 딸을 땅에 묻어주고 싶다는 마지막 소원 하나로 이 고통스러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부식이 지목한 폐광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부식은 다른 공범들이 시신을 옮겼을 것이며 그 장소는 그들이 무덤까지 가져갔다고 변명했습니다. 2020년 부식은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범수로 인정받아 그는 10년 형기 중 단 38개월만 복역하고 2023년 5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로라의 가족에게 깊은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의 없는 판결과 어머니의 위대한 싸움. 하지만 강인한 어머니 로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 로라와 그녀의 친구 애슐리의 이름을 딴 법안, 로라와 애슐리법을 만들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은 1급 및 2급 살인의 공범도 중범죄로 분류하고 최소 형기의 85%를 복역해야만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이 법안은 마침내 2024년 2월 21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로라의 어머니 로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아이의 목소리가 될 것인가 나는 숨지 않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이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마침내 로라의 목소리가 세상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딸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로라와 애슐리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다른 아이들이 두 소녀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녀가 이 모든 활동을 할 때 단 한 번도 애슐리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두 소녀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한때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로 기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